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대기의 대순환, 우리 그 대기의 대순환을 배운 이유가 뭐였냐면 지구의 저위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옮겨줄 때 그 옮겨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수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바닷물이 흘러가는 것, 쉽게 말하면 해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써놨네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 해수면 위를 부는 바람이 해수를 운반시킨다. 자, 일단 해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물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뭘 예상할 수 있냐면 바람 때문에 해수가 가는 거라면 그 해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의 방향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물을 이쪽으로 밀었는데 물이 이쪽으로 가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민 방향으로 물도 가게 될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위를 부는 바람에 의해서 운반시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공기, 대기 대순환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만약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바람의 방향은 이 지표면 부근의 바람이었어요? 높은 곳의 바람이었어요? 지표면 부근의 바람이죠. 맞죠? 자, 근데 바닷물은 반대로 우리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는 물의 흐름은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얕은 바다, 해수면의 물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깊은 바다의 물의 흐름일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만 하면 바로 해수면에서의 어떤 물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걸 표층해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표층해류예요. 깊은 바다 말고 이 바다의 얕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류는 기본적으로 얘의 역할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번에 대기 대순환과 똑같죠.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람이 운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과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공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바람이 불다가 바람이 산을 넘어갈 수 있죠. 바람은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수의 흐름은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다 육지를 만납니다. 그럼 막 육지를 막 넘어가 버려요? 막 육지를 뚫고 지나갑니까?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거대 쓰나미죠. 다 죽어요, 우리. 육지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지를 끼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대기의 순환과 유사하게 가긴 하겠지만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어떻게든 불지만 이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육지를 만났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못 그리는 그림 솜씨로 지금 여기 보면 세계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거 그리는데 이거 보고 그리면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해류 관련된 사진은 이따가 함께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대충 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코딱지만하게 그리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딱지만하게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기 우리나라 있고요. 여기 제주도 있고요. 여기 울릉도 있고 독도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 우리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유라시아 대륙이죠. 아시아와 유럽이고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이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살짝 걸려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세아니아 대륙이고요. 자, 여기는 북아메리카, 여기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기는 유럽의 끝부분, 저쪽 끝에 잘린 부분 있죠. 유럽의 끝부분과 이 아프리카의 끝부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여기 이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겁나 크죠. 겁나 크니까 클 태자를 써서 태평양이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 바로 요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서양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 선이 뭐냐면 적도예요. 그럼 적도 부근으로 해서 이쪽,
북반구와 남반구 쪽인데 여기 적도에서 30도 사이, 적도에서 30도 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위도 지방에는 어떤 바람이 분다고 배웠어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이런 바람이 불죠. 이런 바람이 붑니다. 뭐가 부냐면 바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자, 무역풍은 동풍 계열이에요, 서풍 계열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서 어떻게 될까? 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바닷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으니까. 바람이 바닷물을 옮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가다가 근데 지금 보면 뭔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죠. 장애물을 만나면 얘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꺾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꺾어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위도 지방이에요.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지? 중위도 지방에서는 이 바람이 불죠. 요 바람. 이게 무슨 바람이었습니까? 편서풍이죠. 편서풍이 불게 되니까 이제 서풍 계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맞죠? 자,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물의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바로 이 해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요. 지역의 이름. 예를 들면 여기서 흐르는 이 해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도 살짝 북쪽, 위쪽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죠. 그래서 무슨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올라가는 해류를 우리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고요. 쿠로시오 해류.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배웁니다. 쿠로시오 난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따뜻한 난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저기 위쪽에 흐르는 이 해류. 여기는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라고 부릅니다. 북태평양 해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해류 있죠? 이 해류는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 헐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 쪽이죠, 맞죠? 그래서 이 해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요. 캘리포니아 해류.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만 해류가 발달하냐? 아니죠. 이쪽에도 해류가 있고 저쪽에도 해류가 있고 여기도 있고 해류가 있고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도는 해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서양 쪽에도 흐르는 해류가 있겠죠. 대서양 쪽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흐르는 해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류의 이름을 모두 다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외워요, 이걸? 선생님도 못 외워서 지금 이거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멕시코 쪽에 있으니까 멕시코 만류, 북쪽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그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내가 단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북쪽도 해류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북동 무역풍 때문에, 동풍이 부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야? 편서풍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빨간색 해류와 파란색 해류를 그렸어요. 이 빨간색 해류는 뭐냐? 따뜻한 물. 쉽게 말하면 난류예요. 따뜻한 물. 난류라는 거고, 이 파란색 해류는 뭐예요? 차가운 물. 한류입니다. 한류. 열풍 한류는 아니고요. 차가운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긴 적도지방이죠. 뜨겁죠? 뜨거우니까 물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물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따뜻하게 데워진 물이 고위도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난류라고 불러요. 근데 고위도 지방에 도착했어. 고위도 지방에 도착했더니 추우니까 여기에서 열을 뺏기겠죠.
열을 뺏긴단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가져온 에너지를 여기에 던져놓는다는 얘기지. 즉 저유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유도에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열을 뺏겼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져서 다시 한류가 되어서 저유도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데워져요. 데워져서 뜨거워지고 난류가 돼서 올라가서 여기다 열 에너지를 뿜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차가워지고, 이게 해류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류의 어떤 그 자세한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올 거고요. 제가 말한 이 원리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해류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남들이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 혼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해류가 적도에 딱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적도에 있는 해류이기 때문에 적도. 남들하고 반대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반류라고 불러요. 적도 반류. 남들은 다 이쪽으로 갈 때 얘만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적도 반류. 이 적도 반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이제 물의 양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물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죠. 물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 물이 많아지고 이쪽에 물은 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쑥 다시 빨려 들어오는 특이한 해류다. 얘는 바람의 영향보다는 물의 양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해류다 라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맞죠? 자, 이렇게 해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이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이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난류라는 건 지금 저유도 지방에서 남는 에너지를 통해서 데워진 후에 그 열을 가지고 고유도 지방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저위도 지방에서 고유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난류, 따뜻할 난자예요. 온도는 소는 높은 편이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염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기가 얼마나 더 진하게 녹아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농도가 진하게 녹아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염분이라는 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물이 적고 용질이 많아야지. 그래야 염분이 높아지는 거죠. 맞죠?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적도지방, 이 저유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더워요. 덥기 때문에 증발이 매우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물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여기 녹아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고체 물질이에요. 염화나트륨, 소금 같은 애들. 염화나트륨 자체는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이걸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난류는 염분도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있는데, 용존산소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해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일정 양의 용매에 용질이 얼마나 잘 녹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녹느냐. 그런데 이 용해도라는 게 아까 얘기한 고체의 경우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체의 경우가 좀 달라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체도 잘 녹아요. 일반적으로. 즉 온도와 용해도는 어떤 관계야?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기체 물질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잘 안 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녹는다는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들 탄산음료 생각해 보시면 탄산음료는 시원해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많이 녹아 있고, 따뜻하면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난류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존 산소니까 기체잖아. O2 기체. 산소 기체가 잘 녹을까 안 녹을까?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안 녹는다 그랬기 때문에 잘 안 녹겠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적은 편입니다. 용존 산소량은 적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이 펜은 왜 자꾸 나를 속삭이지? 이어서 이제 영양염류 얘기하기 전에 저기 한류부터 얘기해 봅시다. 또 자,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유도 지방에서 이 녀석이 차갑게 식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한류의 이동 방향은 난류와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이다.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어디서? 여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류 차가운 한자야. 그러니까 뭐야? 수온은 낮아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증발량도 적고 원래 고체 물질의 용해도는 온도에 비례하니까 잘 안 녹겠지. 그래서 염분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이에요. 얘보다는. 자, 그 다음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용존 산소량인데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용존 산소량이 많죠. 잘 녹아 있어요. 자, 그럼 이 용존 산소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물고기라는 것들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그 물 안에서 뭔가 호흡을 해야 돼요. 물 안에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숨을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숨을 쉴 때 물고기가 나 뭘 쓰고 있는 거야? 숨을 쉴 때 물고기가 어떻게 숨을 쉬냐면 아가미를 이용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쉰단 말이에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난류의 경우에는 용존 산소량이 적은 편이고 매우 적은 편이고 빨간 펜 왜 이러니? 나한테?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용존 산소량이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한류의 경우에는 용존 산소량이 많은 편이죠. 그럼 물고기가 뻐끔뻐끔 숨 쉬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유리한 거야? 한류가 더 유리한 거예요. 차가운 물이 물고기가 살기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영양염류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양염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양염류라는 거는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결국은 분해자들에게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해자가 분해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분해자가 어떤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막 분해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물질들을 영양염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영양염류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이 플랑크톤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높으면, 수온이 높으면 산소가 적어. 산소가 적으면 분해자들이 분해를 잘 못해. 그러면 영양염류의 양도 어떻게 돼요? 영양염류의 양도 적어져요. 영양염류의 양도 적어집니다. 빨간 펜을 포기한다. 영양염류의 양도 적어져요. 그럼 영양염류의 양이 적으니까 플랑크톤이 먹을 게 부족하니까 플랑크톤도 적어지겠죠? 플랑크톤이 적으면 자, 난류는 어때요? 산소의 양, 뻐끔뻐끔 숨쉴 산소의 양도 적고 영양염류 양이 적으니까 플랑크톤의 양도 적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따뜻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야? 상대적으로 살기 안 좋은 환경이야? 상대적으로 한류보다 살기 안 좋은 환경이죠. 하지만 한류에서는 어때요? 산소가 많아 숨쉴 산소도 많고 그 산소로 인해 분해자들이 분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양염류도 많이 만들어서 플랑크톤도 풍부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류가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찬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어획량이 풍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 엘니뇨에서 이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난류와 한류의 특징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난류와 한류의 특징. 자, 이동 방향, 수온, 염분, 용존 산소량, 영양염류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어서 사막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사막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자면 이 사막화라는 거는 사막이 아니었던 부분이 사막으로 바뀌어서 사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사막이 형성되는 것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이 아니었던 것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자연적 원인은 뭐냐면요. 원래 그 지역에 비는 조금밖에 안 오는데 강수량은 적은데 증발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뭐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곳이 그런 이유죠. 비는 조금 오는데 증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물이 부족하니까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사막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막 모래밭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거기 사막에는 식물들이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식물들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식물이 그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이제 물을 머금고 있고 이러면서 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식물을 없애는 활동들은 대부분 사막화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잉 경작. 뭔가 이렇게 작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다 보면 결국은 그 작물을 제외한 식물들을 막 제거하고 이렇게 정형화된 밭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양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을 엄청 많이 방목하면 걔네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서 사막화가 될 수도 있고요. 삼림벌채, 산에 있는 나무들을 싹 다 베버려. 그럼 당연히 민둥산이 돼버리고 금방 말라버리고 더 이상 식물들이 자라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화전. 화전이라는 거는 이제 숲이나 이런 데 불을 일부러 질러가지고 나무들을 다 태운 다음에 거기에 밭을 일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없애고 동시에 과잉 경작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막화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식물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혹은 산성비가 내려서 토양이 산성화되면 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식물들이 죽어나가면서 이렇게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피해가 발생하게 되냐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곳은 별로 없지만 이제 중국 몽골 쪽 그쪽 사막의 사막화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흙을 잡아주고 있지 않고 바스라져 있는 정말 마른 흙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람에 의해서 쉽게 휘날려요. 공기 중으로 떠올라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 황사가 되게 되는 거죠.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원인 자체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지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토양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존해서 그 토양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 토양이 잘 자랄 수 있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수업을 제가 좀 빨리 간단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게 되게 딱히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가는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줌 하러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줌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